늦가을에 햇살이 거실 창을 타고 들어와 낡은 액자 위에 고요히 앉았습니다. 정수는 작은 손으로 액자 먼지를 털며 남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사날입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아들 도윤과 며느리 민정이 오랜만에 온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마음 한구석이 들뜨면서도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특히 민정은 시댁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죠. 점심 무렵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과 민정, 그리고 7살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정수는 그 작고 따뜻한 체온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무표정하게 손에 들린 쇼핑백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말없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생했지? 라고 말을 건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도윤은 술을 한 잔 올리고 나서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일은 좀 어때? 라는 어머니의 물음에 도윤은 괜찮아요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정이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해서요.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들어요. 그 말에 정수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민정의 시선은 어딘가 계산적이었고 말끝에는 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돕는 사이 거실에는 정순과 민정만 남았습니다. 민정은 휴대폰 화면을 잠시 보다 말없이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손자 자주 보고 싶으시죠? 정수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준서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그러자 민정은 미소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한 달에 300만 원만 주세요. 애 키우는데 도움도 되고 대신 자주 보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너무도 차분해서 순간 농담인지 진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얼굴이 굳어졌지만 민정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라는 물음에 민정은 그냥 애 얘기 좀 했어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정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냉장고 문을 열어 찬물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손자에게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던 그 손이 이제 돈 이야기를 듣고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민정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는 문 앞까지 배웅하며 다음엔 좀 천천히 놀다 가라고 말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치자 집안에 남은 것은 냄비에서 식어가는 국 냄새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부엌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자 보고 싶으면 300만 원, 계좌는 같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정수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돈이 얽히기 시작한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아침밥을 차리다 말고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앱을 켜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정은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내일 데리고 갈게요. 정수는 부엌 창문을 닦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설렘과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하는 서글픔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이 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조금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정수는 무릎을 굽혀 아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준서 얼마나 컸니? 민정은 짧게 2시간만이요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작고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준서는 귓속말처럼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여기 오면 화내요. 그 한마디가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짧은 2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민정은 다시 나타나 휴대폰을 보며 이제 가요라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매달 같은 날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 얼굴을 본다는 기쁨이 그 돈을 잊게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민정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은 바빠서 나중에 봐요. 준서가 감기 걸려서 안 돼요. 변명은 늘어갔고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민정이 또 돈 얘기해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송금 내역이 적힌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한 듯 아내의 지갑과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명품점, 골프장, 미용실 결제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돈이 다 엄마가 보낸 거잖아. 정수는 침묵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목적이 손자가 아니라 돈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마음속엔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은 이제 곧 폭발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도윤의 집 거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카드 명세서와 현금 이체 내역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분노에 찬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 돈 다 엄마한테 받은 거잖아. 민정은 팔짱을 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돈, 나랑 준서 키우느라 쓴 거야. 내가 받으면 안 돼?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건 내가 벌어 쓴 돈이 아니잖아. 엄마가 손자 보고 싶다고 준 건데. 민정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안 받으면 애는 누가 보살펴? 돈도 못 주면서 무슨 가족 타령이야. 정수는 그들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렸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손에 쥔 시장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귤이 굴러가며 복도 끝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민정의 냉정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돈 없으면 손자 못 보는 거지, 뭐. 정수는 발걸음을 옮기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약속된 날 손자를 보기 위해 민정의 집을 찾았습니다.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문 커튼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벨을 누르자 안쪽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 돈 더 안 보내면 못 봐요.
그 말은 벽을 뚫고 나온 얼음덩이처럼 정순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오래된 서러움이 번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책상 위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1년간 매달 빠져나간 300만 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짜마다 빨간 볼펜으로 줄을 그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준서 얼굴 본값이었단 말이냐? 이웃 김 여사가 찾아와 커피를 내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순 씨, 그건 협박이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가 불쌍해서요. 괜히 일 커지면 준서만 상처받잖아요. 김 여사는 답답한 듯 숨을 내쉬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터질 일이야. 너무 참지 말아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민정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손자 보고 싶으면 돈 보내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에서 통장 사본과 문자 내역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그냥은 못 있겠네. 새벽의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 속에서 작은 결심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이제 널 지켜줄게.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수는 집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민정이 위자료 받고 나갔어요. 준서도 데리고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정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식탁 위 국그릇이 흔들리며 국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손자 소식을 찾아보려고 아들이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낯선 이름의 초인종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사 오신 분이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전에 제 아들이 살던 집이라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아, 그 부부요? 벌써 한참 전에 나갔어요. 여자분이 아이 데리고요. 정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그렇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 내려가는 동안 발소리만 쓸쓸히 울렸습니다. 빈집의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아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준서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힌 서툰 글씨 위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윤은 방 한쪽에 앉아 술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민정이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정수는 대답 대신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다. 이젠 그만 울자. 하지만 그 위로조차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정수는 지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순 씨, 혹시 SNS 좀 봤어요? 그녀는 무심코 휴대폰을 켰다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민정이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차, 손에는 고가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밤이 깊었습니다. 정수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과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날짜마다 줄을 그었습니다. 송금액 옆에는 준서 본 날, 취소된 날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마치 상처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받아낼 차례야.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결심의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수는 부엌 창가에 앉아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난 1년간의 송금 내역, 문자 캡처, 통화 녹음 파일 목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꺼내 입고 오래된 가방 안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이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젠 더는 물러서지 않아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도심의 사무실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정수는 법률 상담이라는 표지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노크 소리에 안쪽에서 젊은 변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 며느리가 저한테 돈을 요구했던 증거예요. 변호사는 꼼꼼히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 갈취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더 보강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속 문자, 통화 녹음, 통장 사본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방 안에는 서류와 노트가 뒤섞였고 그녀의 손에는 연필 자국이 묻어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전등 불빛 아래에서 눈을 부릅뜨고 작업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한 묶음의 서류를 완성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진지하게 서류를 넘겨받으며 확실한 증거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정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정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긴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의 고요한 인내가 얼굴에 스며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 법정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민정은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정수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변호사는 이는 자발적인 증여입니다라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녹음 파일이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손자보고 싶으면 돈 보내요. 민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숨죽이는 기운이 퍼졌습니다. 도윤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차분히 눈을 감으며 손에 쥔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판사의 중립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정은 급히 서류를 챙기며 법정을 나갔고 정수는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보다 피로가, 분노보다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자 정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승리의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할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때야. 법정 안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모두의 시선이 정면으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긴장된 얼굴로 손수건을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도윤이 앉아 있었고 그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민정은 반대편 자리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옆에 변호사는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과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피고는 가족 간 증여라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강요와 대가성 금전 요구로 판단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정 모니터에는 송금 내역과 문자 캡처가 차례로 띄워졌습니다. 민정이 보낸 손자보고 싶으면 돈 보내요라는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허공을 향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민정은 부당한 금전 요구로 정순 씨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 손해배상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방청객이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운 사람의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민정은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묻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한 발 또 한 발 걸음을 옮기며 법정 문을 향했습니다. 그 뒤로 도윤이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의 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순의 얼굴은 잔잔히 젖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했어요. 정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됐어. 준서만 잘 자라면 돼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법원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긴 겨울을 견딘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 같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무게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봄이 막 찾아온 어느 날 법정 싸움이 끝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순의 집에는 다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마루를 쓸고 작은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그녀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탁자 위에는 손자 준서가 보낸 엽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놀러 갈게요. 정수는 그 짧은 문장을 수없이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넘기며 손가락으로 약속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설렘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볼 수 있겠구나. 며칠 후 공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도윤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판결문이 완전히 확정됐대요. 그 말에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끝났네요. 응, 이젠 다 잊자. 우리 새로 시작하자.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잔을 맞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민정의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언니 대신 죄송하다는 말 전하래요. 이건 준서 사진이에요. 정수는 봉투를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준서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웃는 얼굴은 여전히 천진했습니다.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사진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준서를 만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준서가 좋아하던 초콜릿과 손뜨개 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렸습니다. 준서는 그대로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한동안 사라졌던 시간들을 녹여냈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준서. 준서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는 안 와요? 정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준서야. 이제 할머니가 있잖아.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놀이터 벤치에 앉은 세 사람 정순, 도윤, 준서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세 사람 같이 살아봐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집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단단함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긴 겨울을 끝내고 맞이한 새봄의 빛처럼 환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메고 냄비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준서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색색의 풍선과 초가 꽂힌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수 만든 장갑과 작은 손편지를 포장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제일 행복하네요.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돈으로 바뀌었던 손자의 웃음이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급히 마루로 나갔습니다. 도윤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준서가 직접 초를 켠대요. 준서는 자랑스럽게 케이크 앞에 앉아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사이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웃음, 아들의 미소, 그리고 자신을 감싸는 따뜻한 공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물 같았습니다. 촛불이 꺼지자 준서는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내 소원은 비밀이에요.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옛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도윤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의 부부 사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아픔보다 감사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도윤이 조용히 말하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결국 남는 건 사람이고 사랑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준서는 옆에서 할머니, 우리 내년에도 생일 같이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약속이지. 밤이 되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정수는 식탁 위에 케이크 초를 정리하고 주방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는 여름밤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가에 서서 달빛이 드리운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달빛 아래에서 나뭇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지난날의 눈물과 고통을 다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작은 한숨과 함께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세상아. 이제는 웃으며 살 수 있겠어요.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렸고 그 리듬에 맞춰 정순의 호흡도 천천히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준서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 한 줄의 글씨가 희미한 달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그 종이를 품에 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의 슬픔도 억울함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을 되찾은 안도감과 다시 피어난 사랑만이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밤 오래된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숨결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